한국은 1년 뒤에 준다고? 하하! 불량품일 겁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끝나가는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큰 문제가 있었죠. 폭발하는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가질 못한 겁니다. 미국은 최소 4년 대기, 유럽은 5년 이상. 마음이 급해진 나라들은 불안감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내년부터 공급을 시작하겠습니다라며 조용히 손을 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한국의 말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미국은 망신을 주겠다며 한국의 검증팀까지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모두가 기다리던 보고서가 도착했고 내용을 확인한 미 국방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세계가 줄 서서 기다리는 대한민국의 전투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12대. 필리핀이 추가로 주문한 FA-50 수량입니다. 숫자 자체는 크지 않았어요. 문제는 납기였습니다. 한국이 내년부터 공급을 시작하겠다고 했거든요. 계약 후 1년. 이 업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정이에요. 전투기는 3년, 길면 5년을 기다리는 게 상식입니다. 저는 조너선 콜드웰, 미 국방부 산하 DCMA 항공사업부문 선임 감독관이에요. 25년간 조달과 납기 감사를 해왔습니다. 웬만한 과장은 다 봐왔죠. 그래서 처음엔 한국의 약속을 홍보용 발언 정도로 분류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했어요. 보고서를 결제 라인에 올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한국이 허풍을 치는 거라면 왜 필리핀 측도 술렁이는 걸까? 그쪽에서 어떻게 1년이 가능하냐는 반응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놀라움에 가까웠죠. 의심이라면 냉소적인 톤이 섞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측 메시지에는 냉소가 없었어요. 오히려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뉘앙스가 신경 쓰였어요. 블레이크 국장에게 보고서가 넘어간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답신은 빨랐어요. 짧은 메모가 붙어 있더군요. 관행상 불가능. 과장 가능성 검토 요망.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블레이크 국장은 30년 가까이 조달 라인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전투기 납기란 움직이지 않는 상수였죠. 3년에서 5년. 그게 진리였습니다. 저도 그 진리 안에서 25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블레이크 국장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할 근거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후발 생산국으로 분류하고 있었어요.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체계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봤죠. 1년 만에 12대를 넘긴다? 말이 안 됐습니다. 미국 F-16도 최소 4년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유럽 전투기는 5년 이상이 기본이고요. 한국이 그 관행을 깬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이크 국장의 메모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반감이 올라왔어요. 과장 가능성 검토. 그 말이 너무 쉽게 느껴졌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결론부터 내리는 건 감사관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25년간 숫자와 일정을 추적해 온 사람입니다. 선입견으로 덮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죠. 불편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덩컨이 제 자리로 왔어요. 리스크 평가 책임자입니다.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콜드웰. 이건 문서로 정리해. 현장까지 갈 필요 없어. 근거가 부족합니다. 확인 없이 결론을 내리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괜히 한국 편 드는 것처럼 보이면 곤란해. 한국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확인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어차피 관행대로 밀릴 거잖아. 덩컨의 말투에는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책임.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죠. 문서만으로 덮으면 더 큰 리스크가 된다고요. 덩컨은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확신이 생겼어요. 이건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 측 반응이 다시 올라온 건 그날 오후였어요. 조달 실무 담당자 로베르토 산토스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측 일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다. 1년이 가능한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
놀람을 넘어서 불안에 가까운 톤이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필리핀은 이 일정을 믿고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거다. 훈련 일정이든 전력 배치든 예산이든 한국의 약속이 어긋나면 그쪽도 흔들리는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이 사안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면 관행이 흔들려요. 3년에서 5년이라는 업계의 상식이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이 실패하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되죠. 필리핀은 일정을 믿고 계획을 세웠을 테니까요. 어느 쪽이든 파장이 컸습니다. 이건 누군가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었어요. 저는 그 누군가가 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연락이 온 건 예상보다 빨랐어요. 대외협력 책임자 이정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어요. 일정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다면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 채널을 열겠습니다. 방어적인 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치는 느낌이었죠. 숨기는 게 있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검증을 피하거나 시간을 끌거나 조건을 달거나 그런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한국 측은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자신감인지 허세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 측은 검증을 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찜찜할 것 같았어요. 블레이크 국장에게 다시 보고를 올렸습니다. 현장 검증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였어요. 답시는 차가웠습니다. 콜드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관행을 벗어난 약속은 대부분 깨지게 돼 있어.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깨지는 건지, 지켜지는 건지. 확인해봤자 결과는 뻔하지 않나? 뻔하다면 확인해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자네가 책임질 수 있어? 제가 확인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블레이크 국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 위치를 다시 확인했어요. 25년간 납기를 감시해 온 사람. 숫자 앞에서 선입견을 버려야 하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블레이크 국장이 뭐라고 하든 제 판단은 바뀌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내부 검토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검증의 필요성, 확인해야 할 항목들, 예상되는 일정.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가능한 걸까? 1년 만에 12대를 넘긴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었어요. 저는 감사관입니다.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제 일이죠. 관행대로 덮을지, 기록으로 남길지.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덩컨은 덮으라고 했어요. 블레이크 국장도 같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원칙이 있었거든요. 확인 없이 판단하지 않는다.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검토안의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 이정숙의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어요.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자신 있다면 저도 직접 봐야 했어요. 홍보인지 실제 체계인지 그건 현장에서만 가릴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저는 기록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생산 현장이 있었어요. 이정숙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뭔가 허점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2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정숙이 일정을 설명했어요. 생산계획 책임자 김기철, 품질검수 책임자 박성우, 현장 반장 최병수를 순서대로 만나게 될 거라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건 현장이었거든요. 말로는 뭐든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장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생산시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 번째 요구를 했습니다. 출고 캘린더를 보여주십시오. 김기철이 잠시 멈칫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끄덕이더니 태블릿을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출고, 기록과 향후 1년간의 예정 일정입니다. 예정 일정은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지켜진 기록만 보겠습니다. 지켜진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폴란드 12대. 계약 후 1년 만에 전량 인도. 날짜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꼼꼼히 살폈어요. 날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출고일, 인수일, 검수 완료일. 전부 기록되어 있었어요.
조작이라면 상당히 정교한 조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믿지 않았어요. 기록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 기록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김기철이 생산 라인 쪽으로 안내했어요. 걸으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동시 양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폴란드 36대, 말레이시아 18대, 필리핀 12대. 세 국가 물량이 동시에 돌아가도 라인이 겹치지 않도록 공정을 분리해 놨습니다. 분리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인이 3개라는 겁니까? 물리적으로 3개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업 구역과 인력 배치가 나뉘어 있어서 병목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 국가 물량을 굴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의문이었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체계를 갖춘 곳은 드뭅니다. 한국이 그걸 해냈다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생산 라인에 들어서자 소음이 귀를 때렸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용접 불꽃, 사람들의 움직임.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구조를 파악하려 했어요. 김기철의 말대로 작업 구역이 나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죠. 품질 검수 책임자 박성우가 다가왔습니다. 인사를 나눈 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속도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신 거죠? 당연합니다. 1년 만에 12대를 넘긴다는 건 상식 밖의 일정이니까요. 상식 밖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전투기 납기는 3년에서 5년이 기본입니다. 그게 업계의 현실이에요. 박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생산시설은 그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빠른 건 기준을 낮춰서가 아닙니다. 기준을 유지하면서 공정을 효율화한 겁니다. 기준을 유지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검수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란드에 넘긴 12대 전부 검수 항목 하나도 빠짐없이 통과했습니다. 단축한 건 대기 시간이지 검수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대기 시간을 단축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납기가 빨라질 수 있는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대기 시간을 줄이려면 부품 조달, 인력 배치, 공정 흐름이 전부 맞아떨어져야 해요.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병목이 생기고 결국 일정이 밀립니다. 그걸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건가요? 현장 반장 최병수를 만난 건 라인 중앙 구역에서였습니다. 27년 경력이라고 들었어요. 손이 크고 거칠었습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죠.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뭘 보고 싶으신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공급 시작이 가능한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이 합니다. 최병수가 손짓으로 주변을 가리켰어요.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돈된 느낌이었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10년 이상입니다. 공정을 몸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매뉴얼 보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있다고 납기가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경험이 있으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실수가 줄면 재작업이 없어요. 재작업이 없으면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게 납기입니다. 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최병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물량이 겹치면 유혹이 생깁니다.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 더 빨리 뽑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한 번 기준을 낮추면 다시는 못 올립니다. 그리고 기준이 무너지면 신뢰도 무너져요. 납기를 지키는 건 속도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납기를 지키는 건 속도가 아니라 신뢰. 저는 25년간 납기를 감시해왔지만 그렇게 정리한 적은 없었어요. 대부분의 생산시설은 빨리 뽑는 데만 집중했거든요. 기준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품질 문제가 터지고 일정이 밀리고 결국 신뢰가 무너졌죠. 저는 확장 구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기철이 따라왔어요. 새로 늘린 작업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비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가동 중인 라인이었죠. 이게 확장 구역입니까? 네, 작년에 완공했습니다.
이 구역 덕분에 동시 양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메모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구역 배치, 장비 종류, 인력 규모. 확인해야 할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라인이 확장됐다는 말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증거가 있었거든요. 이정숙이 다가와 제 지뢰 목록을 확인했어요. 추가로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 검증 단계에서 자료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검수 기록 전체와 부품 조달 일정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인력 배치 현황도요.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경계심은 여전했지만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 보였거든요. 허술함을 찾으러 왔는데 오히려 체계가 보였습니다. 빠름을 의심하러 왔는데 기준을 지키는 방식이 보였어요. 차에 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안을 단순히 속도, 경쟁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고요. 한국이 빠른 게 아니라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 다른 거였어요. 그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일렀어요. 하지만 방향은 잡혔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블레이크 국장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덩컨이 그 옆에 붙어 있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블레이크 국장이 입을 열었어요. 콜드웰, 현장 검증 의견서 봤어.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전투기 납기가 얼마나 걸리는지 자네가 모를 리 없잖아. 3년에서 5년. 그게 이 업계의 상식이야. 블레이크 국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 상식 안에서 25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었죠. 하지만 상식이라는 단어가 너무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의문을 품을 여지조차 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내년 공급을 약속한 건 사실이고 필리핀도 그 일정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불가능한 약속을 믿고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불가능한지 아닌지. 블레이크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답답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어요. 확인해보자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덩컨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콜드웰, 현실적으로 생각해. 미국 F-16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잖아. 최소 4년이야. 유럽 전투기는 기본 5년 이상이고 한국이 1년 만에 넘긴다.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니까 확인하자는 겁니다. 확인해서 뭐가 달라져? 어차피 결과는 뻔해. 뻔하다면 확인해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덩컨의 눈이 좁아졌어요. 제 말투가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25년간 납기를 감시해 온 사람으로서 확인 없이 결론을 내리는 건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블레이크 국장은 관행을 근거로 한국의 일정이 비정상이라고 몰아갔어요. 덩컨은 책임 문제를 들이밀며 제가 한국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 경고했죠. 저는 그 압박 속에서 오히려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까지 막으려 한다는 건 뭔가 찜찜한 게 있다는 뜻이에요. 확인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필리핀 조달 실무 담당자 로베르토 산토스였어요. 공식 채널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내부적으로 한국 측 일정에 대한 불신 기류가 있음을 알립니다. 1년 만에 12대 인도가 가능한지 납득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귀측의 검토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입장이었어요. 개인적인 의문이 아니라 필리핀 국방부 차원의 불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약속이 틀리면 필리핀은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훈련 일정, 전력 배치, 예산, 전부 흔들리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저는 로베르토에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검토 중이며 현장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블레이크 국장과 덩컨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검증이 승인될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상한 정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관련 자료를 뒤지다가 발견한 거예요. 폴란드가 FA50 첫 번째 물량 12대를 계약 후 1년 만에 전량 인도받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1년 만에 전량 인도. 그게 가능한 거였나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사실이었어요. 폴란드는 2022년에 계약하고 2023년에 12대를 전부 받았습니다. 1년 만에요. 저는 그제야 한국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가 됐어요. 허풍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한번 해본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례가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블레이크 국장도, 덩컨도 이 기록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알면서 무시한 거예요. 관행에 맞지 않으니까요. 3년에서 5년이라는 상식에 어긋나니까 없는 일처럼 취급한 거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이건 선입견이 아니라 의도적인 무시였거든요. 블레이크 국장에게 다시 연락을 넣었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근거로 현장 검증 필요성을 다시 주장했어요. 답시는 짧았습니다. 폴란드는 예외적인 케이스야. 일반화할 수 없어. 예외.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폴란드도 예외, 필리핀도 예외가 될 거라는 건가요? 그럼 언제까지 예외로 처리할 건지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질문은 통하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블레이크 국장에게 관행은 진리였거든요. 저녁이 되어서 이정숙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현장 검증 동선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검증 일정과 방문 구역에 대해 조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 목록을 보내주시면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한국 측은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태도에서 자신감을 읽었습니다. 숨길 게 없다는 뜻이었죠. 블레이크 국장과 덩컨의 태도와는 정반대였어요. 막으려는 쪽과 열려는 쪽.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울지는 뻔했습니다. 저는 현장 방문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블레이크 국장이 반대하더라도 규정상 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감사관의 현장 검증 권한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었죠. 서류를 준비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일정을 잡는데 며칠 필요했어요. 승인 서류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초조함이었어요. 블레이크 국장이 어떻게든 방해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덩컨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고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확인한 순간부터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일이 됐거든요. 서류의 마지막 칸에 서명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관행이 상식이 되면 의문은 사라집니다. 의문이 사라지면 진실도 묻혀요. 저는 25년간 그런 일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후회했죠.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갔다고요.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로베르토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장 검증을 추진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공유하겠다고요. 답시는 짧았어요.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의 약속을 믿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계획이 흔들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필리핀 몫이 됩니다. 저는 그 책임의 무게를 느꼈어요.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였죠.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승인 서류는 내일 아침에 제출할 예정이었어요. 블레이크 국장이 뭐라고 하든, 덩컨이 어떻게 막으려 하든, 저는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기로 했어요. 관행도, 상식도, 그리고 한국의 약속도요.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뒤에도 최병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납기를 지키는 건 속도가 아니라 신뢰. 저는 25년간 수많은 생산시설을 봐왔어요. 대부분은 빨리 뽑는 데 집착했습니다. 기준은 협상 대상이었죠. 납기가 밀리면 기준을 낮추고 품질 문제가 터지면 변명을 늘어놓고 그게 업계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 것만으로는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초안을 다시 읽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작성해 온 거였어요. 제목은 한국 FA50 납기 검증 보고서였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측의 내년 공급 약속은 관행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느껴졌던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현장을 본 뒤에는 그 문장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보고서의 목적이 뭘까요? 의심을 확인하는 건지, 의심을 키우는 건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블레이크 국장이 원하는 건 후자였어요. 한국의 약속이 과장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관행이 옳았다고 증명하는 거죠.
덩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면 부정적인 결론이 편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인가요? 저는 감사관이에요.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임무입니다. 선입견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요. 보고서 첫 문장을 지웠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썼어요. 한국 측의 생산 체계가 내년 공급 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한다. 의심에서 확인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이 좀 트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최병수가 라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젯밤에 뭘 생각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질문이라니요. 왜 이렇게 빠르냐고만 물었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최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뭘 물으시겠습니까? 어떻게 기준을 지키면서 일정을 맞추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최병수가 라인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 것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어요. 속도가 아니라 흐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 사람들 보이십니까? 한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체 인력을 투입하겠죠. 대체 인력이 바로 적응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이 납기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체 인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존 인력이 버틸 수 있도록 공정을 설계해 놨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인력이 버틸 수 있도록 공정을 설계한다. 미국에서는 반대였어요. 공정에 맞춰 인력을 갈아 넣었죠. 사람이 지치면 교체하고, 교체하면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만큼 일정이 밀렸습니다. 악순환이었어요. 한국은 그 악순환을 끄는 거였습니다. 품질 검수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성호가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요청하신 검수 기록입니다. 폴란드에 인도한 12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 완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건도요? 한 건도요. 기준 완화 요청이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거절했어요. 저는 서류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검수 항목마다 날짜와 서명이 있었어요. 빠진 게 없었습니다. 조작이라면 상당히 치밀한 조작이었죠. 하지만 조작이라고 보기엔 양이 너무 많았어요. 이걸 전부 꾸미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차라리 실제로 지키는 게 더 쉬웠을 거예요. 기준을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는 빨라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느려져요. 왜요? 기준을 낮추면 품질 문제가 생깁니다. 품질 문제가 생기면 재작업이 필요해요. 재작업은 새로 만드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결국 일정이 밀리죠. 박성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저도 그 논리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지키는 곳은 드물었습니다. 눈앞의 납기 압박이 너무 강하거든요. 당장 빨리 뽑아야 하는데 장기적인 리스크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낮추고 나중에 대가를 치르죠. 한국은 그 유혹을 버틴 거였습니다. 수소로 돌아와서 워싱턴에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현장 검증 진행 상황과 초기 소견을 정리한 거였어요. 블레이크 국장에게 직접 갔습니다. 답시는 빨랐어요. 콜드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검증하러 간 거 아니었나?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서 톤이 바뀌어 있어? 처음에는 의심 검증이었잖아. 현장을 보니까 의심만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었습니다.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관행에 맞지 않는 건 의심하는 게 당연하잖아. 저는 숨을 골랐어요. 블레이크 국장이 원하는 건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이었죠. 한국의 약속을 깎아내려서 관행이 옳았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본 건 관행과 달랐거든요. 덩컨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콜드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적당히 정리하고 돌아와. 적당히 정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지금 방향대로 가면 한국 편 드는 것처럼 보여. 한국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사실이 뭔데? 관행에 맞지 않으면 의심하는 게 사실 아니야? 저는 답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덩컨과 논쟁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그에게 사실은 편의의 문제였어요.
책임을 피하는데 유리한 게 사실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방식으로 25년을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최병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현장 기준 유지 규칙을 다시 확인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량이 겹칠 때 어떻게 버티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한국 측은 계속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숨기는 게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검증을 피하거나 자료를 제한하거나 시간을 끌거나 그런 게 보통이죠.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더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게 자신감인지 계산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숨기는 쪽보다는 신뢰가 갔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목적란을 수정했어요. 한국 측 생산 체계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 정리한다. 의심을 키우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는 거였습니다. 블레이크 국장이 뭐라고 하든, 덩컨이 어떻게 압박하든,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확장 라인 실물 검증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일 라인 전체 흐름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었어요. 동시 양산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량이 겹칠 때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지, 그걸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기록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현장을 직접 보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었어요. 요청서를 보내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워싱턴과의 시차 때문에 블레이크 국장은 아직 사무실에 있을 거였습니다. 아마 제 보고서를 보고 화를 내고 있겠죠. 덩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책임을 피하면 더 큰 리스크가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확인하지 않고 덮으면 나중에 한국이 약속을 지켰을 때 저는 변명할 말이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그건 제 방식이 아니었어요. 확장 라인 검증은 아침 일찍 시작됐습니다. 김기철이 직접 안내를 맡았어요. 어제까지는 부분만 봤습니다. 오늘은 전체 흐름을 보여주겠다고 했죠. 저는 긴장한 채로 따라갔어요. 25년간 수많은 생산시설을 봐왔지만 동시 양산 체계를 제대로 갖춘 곳은 손에 꼽았거든요. 한국이 정말 그걸 해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라인 입구에서 김기철이 멈춰 섰어요. 손으로 전체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확장 구역입니다. 작년에 완공했고 지금은 풀가동 중입니다. 풀가동이라면 세 국가 물량이 전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네. 폴란드 36대, 말레이시아 18대, 필리핀 12대, 총 66대가 동시에 공정을 타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66대. 미국의 주요 생산시설도 이 정도 물량을 동시에 굴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라인이 겹치면 병목이 생기고, 병목이 생기면 일정이 밀리거든요. 한국이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핵심이었어요. 김기철이 걸으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공정을 3단계로 나눴습니다. 조립, 도장, 최종 검수. 각 단계마다 작업 구역이 분리되어 있고 국가별로 라인이 겹치지 않도록 스케줄을 짰습니다. 스케줄만으로 해결이 됩니까? 부품 조달이나 인력 배치는요. 부품은 선행 발주로 재고를 확보해 둡니다. 인력은 교차 배치를 하지 않아요. 폴란드 라인 담당자는 폴란드만, 말레이시아 담당자는 말레이시아만 맡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효율적이에요. 교차 배치하면 실수가 늘어나고 실수가 늘면 재작업이 생기고 재작업은 일정을 잡아먹습니다. 차라리 인력을 더 쓰는 게 전체적으로는 빠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논리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곳은 드물었어요. 인건비 때문이죠. 대부분의 생산시설은 인력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교차 배치를 하고 한 사람이 여러 라인을 담당하게 하죠.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줄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수가 늘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한국은 그 유혹을 버린 거였어요. 조립구역에 들어섰습니다. 기체 3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각각 다른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김기철의 말대로 국가별로 분리되어 있었죠. 저 3대가 동시에 조립 중입니다. 하지만 작업자는 겹치지 않아요. 각자 담당 기체만 맡습니다. 저는 작업자들을 살폈어요.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간섭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혼란도 없었고요. 정돈된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동시 양산이라는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최병수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최병수가 라인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작은 회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뭔가 적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기준 완화 요청 목록입니다. 물량이 겹치면 이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 부품 검수를 생략하자, 저 공정을 단축하자. 그런 식이에요. 그걸 여기 적어두는 겁니까? 네, 적어두고 회의를 합니다. 왜 이 요청이 들어왔는지, 수용하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거절하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전부 기록으로 남깁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자세히 봤어요. 날짜별로 요청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결과가 적혀 있었죠. 대부분 거절이었어요. 수용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부 거절입니까? 네. 기준 완화는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이번만 예외로 하자. 다음에도 예외로 하자. 그러다가 예외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선을 긋습니다. 최병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저는 그 단호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27년 동안 현장을 지켜온 사람의 확신이었죠. 말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원칙이었어요. 압박이 심할 텐데 어떻게 버팁니까? 버티는 게 아닙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기준을 지키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폴란드 12대를 1년 만에 전량 인도했어요. 품질 문제 하나 없이요. 그게 증거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폴란드 사례는 이미 확인한 거였어요. 계약 후 1년 만에 12대 전량 인도. 업계 관행을 완전히 깬 기록이었죠. 그 기록이 여기서 나온 거였습니다. 기준을 낮추지 않고 압박을 버티고 결과로 증명한 거예요. 검수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성호가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수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출고 속도와 검수 품질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둘은 하나예요. 무슨 뜻입니까? 빠른 출고만 보면 안 됩니다. 검수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봐야 해요. 저희는 조립이 끝나면 바로 검수에 들어갑니다. 대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 일정이 빨라지는 겁니다. 대기 시간이 없다는 게 가능합니까? 검수 인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검수 인력도 라인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폴란드 담당 검수원, 말레이시아 담당 검수원, 필리핀 담당 검수원. 겹치지 않아요.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모든 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조립도, 검수도, 인력도 겹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도 병목이 생기지 않는 거였어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설계였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필리핀 로베르토였어요. 한국 측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강합니다. 1년 만에 12대가 가능하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로베르토는 현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흘 전까지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관행에 맞지 않으니까 불가능하다고 봤죠. 하지만 현장을 보니까 달랐습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전달하느냐였습니다. 로베르토에게 답신을 보냈어요. 현장 검증 결과를 정리 중입니다. 완료되면 공유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까 관행과 다른 방식이 있더군요. 저녁에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증거 목록을 재구성해야 했어요. 지금까지는 숫자 중심이었습니다. 출고 기록, 검수 기록, 일정표.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보이는 장면이 필요했습니다. 동시 양산이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 기준 완화 요청이 거절되는 과정, 분리된 라인이 겹치지 않고 흘러가는 흐름, 그걸 기록해야 했죠. 보고서의 핵심 질문을 바꿨습니다. 얼마나 빨리, 에서 얼마나 흔들리지 않게, 요요. 속도는 결과였어요. 원인은 기준 유지였습니다. 기준을 지키면서 공정을 효율화하고 인력을 분리하고 대기 시간을 없앴기 때문에 빠른 거였죠.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의 납기는 그냥 예외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달라집니다. 예외가 아니라 체계가 되는 거죠. 이정숙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인수 및 검증 자료 제출 순서를 조율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 목록을 정리해 주시면 사전에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는 목록을 정리해서 보냈어요. 부품 조달 일정표,
인력 배치 현황, 공정별 소요 시간, 기준 완화 요청 미처리 기록, 전부 필요한 거였습니다. 블레이크 국장이 뭐라고 하든 증거를 갖춰야 했어요. 증거 없이 결론을 내면 나중에 뒤집힐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마지막 검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월 생산 능력의 근거를 확인하는 거였죠. 한국이 월 최대 2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지, 그 구조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걸 확인하면 보고서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거든요. 마지막 검증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월 생산 능력의 근거를 확인할 예정이었어요. 한국이 FA50을 한 달에 최대 2대 이상 생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그 구조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걸 확인하면 보고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김기철을 만났어요. 회의실에서 자료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어요. 자신 있는 사람 특유의 여유가 있었죠. 월 최대 2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정 운용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이 태블릿을 넘겼어요. 화면에 복잡한 표가 떴습니다. 날짜별로 공정 진행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죠. 폴란드는 파란색, 말레이시아는 녹색, 필리핀은 주황색이었습니다. 이게 지난 6개월간의 실제 일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에 평균 2대 이상 출고됐습니다. 최대 3대가 나간 달도 있어요. 3대요? 네, 물론 매달 3대를 뽑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라인이 안정되면 2대는 꾸준히 나갑니다. 저는 표를 꼼꼼히 살폈어요. 날짜마다 출고 기록이 있었습니다. 빈칸이 거의 없었어요. 일정이 밀린 흔적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25년간 이런 표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대부분은 빈칸이 많았어요. 일정이 밀리고, 재작업이 생기고, 출고가 지연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한국의 표는 달랐습니다. 이 일정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다른 곳에서는 밀리는 게 보통인데요. 2가지입니다. 첫째, 부품 선행 발주. 둘째, 공정 분리. 김기철이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부품 조달 일정표였습니다. 저희는 조립 시작 3개월 전에 부품을 전부 확보합니다. 조립 단계에서 부품을 기다리는 일이 없어요. 그게 대기 시간을 없애는 핵심입니다. 3개월 전에 전부요? 재고 비용이 상당하겠는데요. 상당합니다. 하지만 일정이 밀리는 비용보다는 쌉니다. 납기를 못 지키면 위약금이 나가고 신뢰가 깎이고 다음 계약에 영향을 줍니다. 재고 비용은 그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저는 그 논리를 곱씹었어요. 단기 비용과 장기 비용의 균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생산시설은 단기 비용을 줄이려고 해요. 재고를 최소화하고 부품이 필요할 때 발주하죠. 그러면 대기 시간이 생기고 일정이 밀립니다. 한국은 그 함정을 피한 거였어요. 단기 비용을 감수하고 장기 효율을 선택한 거죠. 박성호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검수 단계 고정 원칙을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출고 속도가 빨라지면 검수가 부실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우려죠.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검수 시간은 고정입니다. 줄이지 않아요. 그러면 출고가 느려지지 않습니까? 느려지지 않습니다. 검수 시간이 아니라 대기 시간을 줄인 거거든요. 박성호가 체크리스트를 펼쳤어요. 항목별로 소요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부 고정값이었어요. 줄이거나 늘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바꾸지 않아요. 물량이 밀려도, 납기가 촉박해도, 검수 시간을 줄이면 품질이 흔들리고, 품질이 흔들리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한 장씩 넘겼어요. 꼼꼼했습니다. 빠진 항목이 없었어요. 저는 25년간 이런 체크리스트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대부분은 형식적이었어요. 시간이 없으면 생략하고, 압박이 심하면 취소하고, 그런 게 현실이었거든요. 한국의 체크리스트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지켜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최병수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납기가 촉박할 때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량이 겹칠 때입니다. 최병수가 의자에 앉았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저희는 세 국가 물량을 동시에 굴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럴 때 유혹이 생겨요. 이쪽 라인 인력을 저쪽으로 돌리면 더 빨리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공정을 생략하면 일정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유혹이요. 그 유혹을 어떻게 버팁니까? 기준으로 버팁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져요. 한 군데서 타협하면 다른 데서도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품질이 깨지고 일정이 밀리고 신뢰가 사라지죠. 저희는 그걸 27년 동안 봐왔습니다. 저는 최병수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27년. 그 세월 동안 현장을 지켜온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경험으로 깨달은 원칙이었죠. 저도 25년간 납기를 감시해왔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한 적은 없었어요. 최병수는 현장에서 답을 찾은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핵심 문장을 바꿔야 했어요. 지금까지는 한국의 납기가 관행에 맞는지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접근이었어요. 관행이 기준이 아니었거든요. 기준은 체계였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썼어요. 전투기 납기는 통상 3년에서 5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한국은 생산 라인 확장, 부품 선행, 발주, 공정분리를 통해 월 최대 2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관행의 예외가 아니라 체계의 차이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이 빠른 게 아니라 한국이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였죠. 관행에 기대면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하지만 체계를 갖추면 1년도 가능했습니다. 폴란드가 그 증거였고 필리핀이 다음 증거가 될 거였어요. 블레이크 국장에게 보낼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증거 목록을 확정해야 했어요. 수치, 사례, 현장 확인. 3가지로 나눴습니다. 수치는 명확했어요. 월 최대 2대 이상 생산, 부품 선행 발주 3개월, 검수 시간 고정. 전부 기록으로 확인된 거였습니다. 사례도 있었어요. 폴란드 12대 전량 인도. 계약 후 1년 만에 완료. 품질 문제 없음. 이미 검증된 기록이었죠. 현장 확인은 제가 직접 한 거였습니다. 동시 양산 라인 가동 상황, 기준 완화 요청 거절 기록, 공정 분리 및 인력 배치 현황. 눈으로 보고 기록한 내용이었어요. 이정숙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필리핀 로베르토 담당관과 폴란드 안나 담당관 연결을 조율했습니다. 내일 화상 회의로 검증 결과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단계였습니다. 제가 본 걸 로베르토와 안나에게 전달해야 했어요. 그들이 납득해야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특히 로베르토는 아직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이 되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일 화상 회의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블레이크 국장이 뭐라고 할지 뻔했어요. 덩컨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었거든요. 선입견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할 수 있었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관행은 3년에서 5년을 상식으로 여긴다. 그러나 상식은 바뀔 수 있다. 한국은 체계로 그걸 증명하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25년간 관행 안에서 일해왔습니다. 관행이 옳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관행은 편한 거지, 옳은 게 아니었습니다. 체계가 있으면 관행도 깨질 수 있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로베르토와 안나를 설득하고 블레이크 국장 앞에 보고서를 올리고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거였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증거 앞에서는 관행도, 선입견도, 체면도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본국 회의가 잡혔습니다. 블레이크 국장이 직접 소집한 거였어요. 화상으로 필리핀 로베르토와 폴란드 안나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긴장이 밀려왔어요. 오늘이 마지막 관문이었거든요. 증거를 제시하고, 결론을 확정하고,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거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블레이크 국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덩컨이 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로베르토와 안나의 얼굴이 떠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서 보고서를 꺼냈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콜드웰, 현장 검증 결과를 보고하게. 블레이크 국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한국 FA50 납기 검증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측의 내년 공급 시작 일정은 실현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블레이크 국장의 눈이 좁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덩컨은 고개를 저었죠. 예상한 반응이었어요. 근거가 뭔가? 3가지입니다. 첫째, 생산 능력. 한국은 FA50을 월 최대 2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선행 사례. 폴란드가 계약 후 1년 만에 12대를 전량 인도받았습니다. 품질 문제 없이요. 셋째, 현장 확인. 동시 양산 라인이 실제로 가동 중이며 규준 완화 없이 일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블레이크 국장이 손을 들었어요. 말을 끊으려는 거였습니다. 잠깐. 관행상 전투기 납기는 3년에서 5년이야. 한국이 예외라고 해서 그게 일반화될 수는 없어. 관행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과 다른 체계가 존재한다는 게 이번 검증의 결론입니다. 체계. 그게 뭔데? 부품 선행 발주, 공정 분리, 인력 고정 배치입니다. 이 3가지가 대기 시간을 없애고 일정을 앞당깁니다.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낭비가 없는 겁니다. 블레이크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논리가 없었죠. 저는 숫자와 기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화면에서 로베르토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필리핀 측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1년 만에 12대가 가능하다는 게 납득이 안 됐거든요. 전투기 납기는 3년 이상이 상식이니까요. 로베르토의 목소리에는 신중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긴장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콜드웰 감독관의 중간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사례가 결정적이었어요. 이미 한 번 해낸 일이라면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블레이크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폴란드는 예외적인 케이스야. 일반화하기 어려워. 그때 안나가 말을 꺼냈습니다. 폴란드 인수 담당자였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예외라고 하셨는데 저희 경험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게, 저희는 2022년에 계약하고 2023년에 12대를 전부 받았습니다. 1년 만에요. 처음에는 저희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투기는 5년 이상 기다리는 게 보통이거든요. 한국이 1년 만에 넘긴다고 했을 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받았습니다. 일정대로요. 품질 문제도 없었고 지연도 없었습니다. 저희 공군이 직접 검수했어요. 하자가 하나도 없더군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안나의 증언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의 말이었거든요. 블레이크 국장도 쉽게 반박할 수 없었죠. 덩컨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잠깐. 이 보고서대로 결론을 내리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한국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한국 측 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확인했다고 해서 보증이 되는 건 아니잖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덩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 말투가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증거가 있었거든요. 증거 앞에서 책임 회피 논리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이크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래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콜드웰, 보고서 문구를 일부 수정해야겠어. 어떤 부분입니까? 한국의 체계가 관행을 깬다는 표현은 좀 과하지 않나. 관행과 다른 방식이 있다 정도로 바꾸는 게 어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블레이크 국장이 체면을 지키려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인정하기는 싫지만 증거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타협점을 찾으려는 거였어요. 수정하겠습니다. 다만 핵심 결론은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내년 공급 시작 일정이 실현 가능하다는 점은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남겨도 돼. 다만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핵심만 지키면 됐습니다.
표현은 조정할 수 있었어요. 로베르토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검증을 통해 판단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관행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일정표와 체계로 판단하겠습니다. 한국이 내년 공급을 약속했고, 그걸 뒷받침하는 구조가 있다면 저희는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로베르토가 변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 일색이었는데 지금은 신뢰로 돌아섰죠. 증거의 힘이었습니다. 회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블레이크 국장이 최종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지. 전투기 납기는 통상 3년에서 5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한국은 생산 라인 확장과 동시 양산 체계를 통해 납기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 공급 시작 일정의 실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핵심이 살아있었습니다. 블레이크 국장이 표현을 다듬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죠. 한국의 약속이 허풍이 아니라 체계라는 게 공식 기록에 남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난 뒤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의심했어요. 관행에 맞지 않으니까 불가능하다고 봤죠. 블레이크 국장도 덩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보면서 달라졌어요. 무시가 당혹으로 바뀌고 당혹이 인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선입견을 버리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로베르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를 내부에 공유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표와 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여운이 남았어요. 한국이 증명한 건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 방식은 결국 사람과 절차가 만든 거였어요. 최병수가 27년간 기준을 지킨 결과였고, 김기철이 공정을 설계한 결과였고, 박성호가 검수를 고수한 결과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납기를 만든 거였어요. 워싱턴 사무실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고서 최종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봤어요. 25년간 수많은 보고서를 썼지만 이번처럼 많이 고친 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초안과 최종본은 완전히 다른 문서였어요. 결론만 바뀐 게 아니라 관점이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저는